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밀착하고 트럼프는 또 돌아왔습니다. 자, 한반도 주변 정세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호령 센터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박신영 씨도 함께합니다. 북한군이 파병된 지도 이제 좀 시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네. 궁금한 게요. 이거를 북한 주민들이 모르게 쉬쉬해서 보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정권에 대한 총알받이로 보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떳떳하지 않고 그래서 쉬쉬하며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실제는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파병을 한다라고 하면 네. 파병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파병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자국의 군복을 입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쿠르스크 지역에서 관찰되는 북한군을 보면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들이 지원을 해서 러시아를 갔을까? 라는 거에 대한 퀘스천이 남아있다는 거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자주 국방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북한이 국방에서의 자주, 외교에서의 자위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북한군이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북한이 이때까지 국방 발전에 올인해오고 국방 최우선 정책을 취해오고 있는 거와는 말이 안 반대의 맞는데. 길을 걷는 거죠. 왜 너희가 파병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득을 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고 그 군인들을 보낸 부모들에게도 그 부분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앞세대 일이니까 잘은 모릅니다만 우리도 예전에 이제 월남전에 파병한 전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때는 저희 아버지도 베트남 갔다 네. 오셨는데요. 네. 그때는 선택을 하셨어요. 군인이었을 때 강제로 지원을 가는 게 하는 거죠. 아니고, 네. 각자 지원을 하고 네. 그리고 왜 지원을 많이 했느냐. 거기에 지원을 했을 때에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다 받아서 자기가 쓸 수 있었는데 월급을 통해서 자기가 버는 수입의 서너 배 이상이었어요. 국가가 가져가지 않고 국가 가져가지 않고 예. 본인이 다 가져간 거죠. 그리고 그 외에 플러스 미국에서 경제 지원과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플러스 알파로 또 해준 거죠. 그리고 그때는 국내에서도 이제 뭐 그 파병된 군인들을 응원하는 그렇죠. 뭐 그런 행렬 퍼레이드 같은 것도 저희가 영상에서 봤던 그렇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의 상황이랑 완전히 다른 그리고 거죠. 그때는 경제적 이득을 떠나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어떤 사명감으로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는 침략 전쟁에 파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기도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추측을 해봅니다. 러시아의 기술 위전이 위협적인 수준이다.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ICBM 발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지금 북한이 최근에 이제 고체 엔진을 통해서 이제 화성포 19에 해당되는 이제 ICBM을 시험 발사를 했는데 네. 이때까지 북한이 2022년부터 23 그리고 올해까지 ICBM에 해당되는 화성포들을 이미 북한은 2017년에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던 화성 15가 미국 본토까지 다 이르는 거리예요. 네. 그러면 화성 19까지 쐈다고 해서 그 거리를 역산을 해보면 결국엔 다 똑같은 거예요. 거리에 있어서 전략적인 어떻게 보면 의미가 더 있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고각으로만 발사를 하고 있잖아요. 고각에 발사해서 그게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강력한 엔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데 이전에 화성 17이 액체 엔진에서 고체 엔진으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19형이 18형에 비해서 고체 엔진의 성능이 이제 훨씬 더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엔진과 관련돼서는 지금 러시아가 기술 이전을 좀 해주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진 시험 없이 이번에 화성포 19를 시험 발사를 했기 때문에 딜 중에 하나도 이 엔진이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저희 있죠. 구독자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제 엔진을 고체화했다는 거가 그러니까 액체의 엔진에 기반을 하면은 액체를 주입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게 다 관찰이 되는 거죠. 근데 고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고체 연료가 탑재된 상태로서 그 엔진이 발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동성 측면에서 은밀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북한이 이번에도 뭘 쏘았습니다. 뭘 시험 발사하면서도 저희 그 대한민국에서는 워낙에 이거를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듣다 보니까 좀 무뎌진 네, 측면이 네. 많은데 목전에 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젊은 세대가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실질적 위협이 느껴져요? 사실 물론 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정치 외교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얘기들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그냥 미사일 쏘면은 또 쐈네, 뭐 오물풍선 날리면 또 날렸네, 뭐 이러고 마는 것 같습니다. 고체와 액체 차이 확실히 알았죠. 네, 전 오늘 너무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아갔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이제 유세할 때 계속 얘기했어요. 나는 푸틴하고도 친하고 김정은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미국이 북한이나 러시아 밀착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원치 않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아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기질이고 도박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마치 베팅을 하듯이 굉장히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저렇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기대와 두려움이 극단으로 갈리는 것 극단으로.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보면은 예. 강하게 위대하게 American First의 2.0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왔을 때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북미 간에 한국을 제외시키고 대화 테이블에 앉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하고 자기네들끼리 뭐 합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두 번째의 또 우려사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이 항상 이야기해왔던 핵 통제 협상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 결국은 같아요. 핵보유를 인정해야 하는 그렇죠. 결국엔 방향으로? 핵보유를 네. 인정하고 그냥 숫자 정도만 통제하고 네. 그리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정도만 너희는 그럼 미사일 미국만 개발하지 건들지 마. 않고 그냥 너희들 핵 갖고 있으면 오케이 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두 가지 이슈인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때 와서 이 두 개가 정말 현실 가능한 부분이 될 거냐라는 거를 제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둘 다 어렵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북한과 미국이 지금 현재 협상 테이블에 앉을 만큼 미국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북한도 그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틀리게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과 쪽에서도 있고. 중동의 네. 이스라엘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행정부가 이기고 첫 1년, 2년 안에 뭔가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는다면 북한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합의를 할 건더기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때는 중국의 문제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예. 높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돼서 지금 보면 미국이 전체적으로 지금 핵 현대화 작업을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어요. 2030년을 목표를 정했는데 이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하고만 핵군비 통제 협상을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거는 그거예요.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은 뭐 현금 머신이라고 현금 하나요? 머신. 예, 네, 주한미군을 빼버리거나 네, 네. 감축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6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랑 지금의 인태 환경이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면은 미국의 역량이 그때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동맹 국가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 훨씬 더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들 국가들과 공동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지 너희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합훈련을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돼서의 트럼프 당선자의 이야기는 항상 그전에도 세게 얘기했죠. 세게 얘기해야지 합상이 되니까. 세게 얘기를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맥시멈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제가 트럼프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래 기술이었나요? 거기서 보면 그쵸. 상대방을 거의 극한까지 몰아붙여야지 내가 목표한 바가 이만큼이어도 이만큼을 몰아붙여서 네네. 결국엔 요만큼을 얻어내는
그래서 저는 거래 기술의 또 다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거래 기술이 11가지를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거래 기술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괜히 건드려서 얻지 못하는 게 느껴지면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공유를 해왔던 기존에 만들었던 그 틀에 충격을 가해서 얘네들을 깨트려서 본인이 이익을 갖고 오지 못한다면 그냥 그대로 있는 이거를 잘 유지시키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북한으로 다시 눈을 돌려봐서요. 네네. GPS 도발이라든지 오물풍선 날리는 것은 굉장히 더럽지 않습니까? 네, 회색지대 도발이죠. 예, 안 할 거면 안 하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여기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내년에 북한의 한반도 위기는 어느 수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해요. 연말이 되면 항상 내년을 예측을 한다면 북한의 도발은 잦은 단계의 전략 도발과 회색지대 도발을 복합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 도발이 위기로까지 발전시키는 거는 굉장히 회피를 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어떻게 보면 대위 태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최저점을 찍었다라고 다 바깥으로 나가 봐야 되는 있어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파병 보냈죠. 예.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 수해에 홍수로 났었죠. 인해서 수해로 예. 인해서 재건 사업으로 건 20만 명. DMZ 지역에 장벽 쌓는다. 맞아요. 거기다가 또 지뢰 다시 또 쫙 깐다고 해서 거기에 또 많은 병력들이 또 들어가서 하면서 지금 또 사상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다가 김정은이 지방 발전 정책이라고 해서 10곱하기20 정책을 내세웠는데 여기에 그러면 민간이 가냐? 아니에요.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 지방 발전 기업 정책에도 지금 군인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왜 도발을 이런 거를 해요? 뭐 이렇게 해요. 안 할 왜 거면 안 이런 걸 하지. 하죠? 그래서 쓰레기 도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긴장도를 높여야 김정은이 강조하는 국방 최우선 정책이라는 거에 네. 대한 동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도발이 필요한데 강도가 높은 걸 하기에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감당할 역량이 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을 하되 네.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해법을 계속해서 강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밀접해지면서 세계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보다 좀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방연구원 이호령 센터장님 그리고 박신영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